자, 먼저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특별한 손님 이광수 광순회 복덕방 대표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아유,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 그 종부세, 상속세 이런 세금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 여쭈려고 모셨는데요. 예. 사실 그 사이에 제가 책을 내셨더라고요. 제가 책을 샀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서 열심히 읽어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어떻게 살 것인가? 살 것인가? 네. 이게 How to Live입니까? How to buy입니다. How to buy. 아, 네. 그럼 어떻게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도 분석하지만 주식 애널리스트로 또 오래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 시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사실은 그 함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는 방법을 좀 같이 고민하고 싶었고, 이게 방법만 알면 안 되잖아요. 살은 뭐냐면 바인데 행동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잘 아셔갖고 행동하시라, 그런 차원에서 책을 쓰게 됐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광순회 복덕방 제가 이렇게 리서치 회사를 만들면서 캐치프라이즈가 있었어요. 뭐냐면 일종의 뭐 거창하게는 사훈이죠. 뭐 이런 건데 뭐냐면 투자를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다. 그게 단순하게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투자라는 게 확산되면 더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철학을 여기 담으신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저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썼습니다. 네. 대표님 본인도 어떻게? 전 리브. 어떻게 리브할 것인가? 아니 근데 보니까 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장은 어떻게 살 것인가, 2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3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목차도 너무 마음에 들고 아주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인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사와서 사인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뜨거운 이슈인데 사실 요거 여쭤봐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또 흔쾌히 받아주셔서 모시게 됐는데, 종부세하고 상속세가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전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바로 어제 일요일에 성태훈 대통령 정책실장이, 사실은 뭐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KBS 일요진단에 출연을 해서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방법은 조금 뭐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없어져야 될 세금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거는 정치나 정책의 영역이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그런 방향성으로 뭐 공약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 종부세를 예를 들어서 폐지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시키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존재 의무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임차인한테 종부세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면, 임대인한테, 그러면 그 부담이 임차인한테 간다는 거예요. 전가된다. 그렇죠. 그래서 종부세가 결국 서민들을 괴롭게 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 또 하나 이제 첨언하는 건 징벌적 세금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때문에 쉽게 말해서 괴롭워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살펴보자는 거죠.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그럼 첫 번째는 종부세가 도입될 때를 잘 보시면 2005년도 참여정부 때 도입되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몰려서 가격이 오른 거죠. 그래서 투자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종부세가 도입됐는데 공교롭게도 종부세가 도입된 뒤로 가격이 더 올랐어요. 그때는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 종부세가 강화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것만 보면 죄송합니다. 그것만 보면 종부세가 집값 잡는 데 쉽게 말해서 실패한 것처럼 나타나죠. 근데 저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종부세가 실패한 게 아니고요. 종부세를 운용한 걸 실패한 겁니다.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종부세를 도입해도요, 투자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바꿔줄 거기 때문에. 없애주고 세율 낮춰줄 거기 때문에. 당장 내가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종부세가 일종의 그 자체는 그 취지는 좋았는데 그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서 무력화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세율을 강화시켜서 막 투자하지 마라, 너무 과도하게 투자하지 마라, 투기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그래도 집을 계속 샀어요. 종부세를 많이 내면서도 버텼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없애줄 거야. 그런 자기 예언이 근데 지금 실현되고 있잖아. 이게 더 큰 문제다. 이래서 종부세가 무력화됐다. 그래서 문제 제기는 그게 또 다시 반복된다는 거죠. 믿음이 더 저하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부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종부세를 운영하는 데가 문제가 더 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임대인한테 세를 많이 내면 임차인한테 전가된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네. 그럼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세금을 깎아주면 전월세 가격을 깎아줍니까? 교수님? 안 깎아주죠, 그것도. 아니, 그럼 반대도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도 보면 종부세가요 80% 감면됐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러면 전월세 가격이 그럼 떨어지고 있냐? 아니요. 지금 전세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죠. 왜 오릅니까? 진짜 왜 그러죠? 임대차 시장은 세금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차 물량이 많은데 세금을 막 임대인이 세금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나 세금 많이 내니까 전세 올려주세요. 월세 올려주세요. 이러면 임차인이 그럼 저 이사 갈래요. 하면 그게 전가가 안 되잖아. 그런 차원에서는 시장 전반에 문제가 있지 세금의 전가 문제를 그러니까 과장 해석하고 그러니까 의도 있게 뭔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전가 문제도 좀 다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과도하게 징벌적 과세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세금을 낮춰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납부하는 그 납부인이 얼마나 줄었냐면 114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줄었고요. 1주택자 중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11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11만 명이 막 사회에 뭐 엄청나게 크게 생각해서 징벌적이야. 그 사람들 세금 그 사람들까지 내게 하면 어때?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죠. 근데 저는요 아무리 해도 그 생각이 안 들어요. 11만 명은 사실 우리나라 인구를 생각하면 가구 수가 우리가 2천만 가구가 되는데 그렇죠. 다수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중산층이냐는. 중산층이기도 어렵죠. 그리고 지금 종부세를 내냐면 쉽게 말해서 시가의 17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채 갖고 있었을 때 얼마의 종부세를 내냐면 80만 원에서 90만 원 수준입니다. 요새 언론에서 12억 넘는 아파트 서울에 뭐 그 평균 가격이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그거는 틀린 보도죠. 그러니까 그건 공시지가가 12억이군요. 거래가가 12억은 공시지가는 한참 밑이에요. 그렇죠. 8억이나 9억 이 밑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잘못 이게 종부세 과세 기준은 12억 이상이라 1주택자는 12억 이상이라 내는 건데 그러면 아파트 집 가격이 하여간 17억, 18억은 최소한 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에서 17억, 18억에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00억 세금을 낸다고 해서 아니 100만 원 낸다. 100만 원 안 된다. 100만 원을 좀 적게 내는데 나 너무 부담스러워. 이것 때문에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네. 뭐 나중에 낸다든지 감면 제도도 많고. 그런 차원에서 과연 종부세가 우리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막 징벌적 과세고 이런 세금이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소득은 사실은 거의 없거나 적은데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 근데 옛날부터 살던 집이 집값이 그냥 너무 많이 오르는 바람에 100만 원씩 연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연금만 받으시는 분들이면 그 소득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또 연세가 드셔서 집을 팔아가지고 다른 데 또 사기도 굉장히 좀 불편한 본인이 느끼시는 거겠지만 그런 상황인 분들을 생각하면 종부세처럼 이렇게 매기는 건 좀 부적절하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감면 제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분들이 있으면 그 감면 제도만 도입하면 돼요. 그걸 왜 그것 때문에 종부세 자체를 폐지한다고 합니까?
그러네요. 종부세는 굉장히 긍정적 효과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논의가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근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50% 정도가 종부세를 반대해요. 이게 저는 궁금해요. 신기하단 말이에요. 10만 명밖에 안 내는데. 근데 이 1,000만 명이 반대한다는 뭐 2,500만 인구로 따지면 2,500만 명, 가구로 따지면 1,000만 가구가 반대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드린 것들이 이렇게 과장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집이 올라서 내게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생각일까요?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희망으로. 네, 희망.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감면이나 이런 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흥미롭다. 그래서 저는 이 종부세 관련돼서 기존의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 특히 이런 정치권의 어떤 프레임이 너무 강력하다. 그런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이 그래도 종부세가 아마도 부동산 시장에 이 집값 잡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믿음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따라서 그런 거지. 그 그렇죠. 효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건 모든 자산 시장의 기본인데 종부세를 낸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자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아,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네네네. 사실은 이 종부세가 강력한 게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내가 아파트를 많이 사야지, 투자해야지, 투기해야지 생각하다가도 열채 사면 내가 종부세를 엄청 내니까 이게 수익률이 떨어지겠네. 그래서 좀 더 신중해야겠다. 막 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투자 수요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세 차익 때문에 투자하려는 그 마음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단 말이죠. 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불확실성이 커요. 그렇죠? 그런데 종부세는 그냥 내야 돼요. 이건 확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불확실성이 큰 거죠. 아, 제가 책을 쓴 것도 투자 관점에 보면요.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손실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이에요. 아.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 네네. 그런 차원에서 종부세는 불확실성을 엄청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를 감소시킨 역할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거꾸로 만약에 지금 같은 방식으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밝힌 대로 쭉 종부세 폐지가 진행된다고 하면 그런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다시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그렇죠. 이제 시장에 막 다주택자 들어오고 투자자들 들어오고 투기자들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줄잖아요. 세금도 없고. 그러니까 막 사겠죠. 대출 받고 전세 끼고 또 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 또 궁금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집값이 또 폭등하면 뭘로 막아낼 건가? 그때 또 종부세를 도입해요. 그럼 정책 일관성이 더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때는 그걸 뭘로 막을 겁니까? 저는 이게 종부세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꾀하는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목적을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감면이나 뭐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이렇게 사실상 폐지 이렇게 가는 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수단이 거예요. 없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런 비판을 막 하니까 또 일부에서는 특히 이제 좀 관료 정부 조직 부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우리가 그렇게 투기 수요 늘리겠다는 게 아니고 재산세라는 게 원래 있는데 그 위에 또 있으니까 이게 세제 자체가 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재산세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흐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세법을 보면요. 종부세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럼 모든 세 다 없애죠. 종합 뭐 금융세 이런 거 복잡합니다. 네. 지방세도 내야 되고 막 국세도 내고 복잡해요. 주민세도 내야 되고. 그런 거 다 그러면 고친다. 그거는 저는 핑계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뭐냐면 여기서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재산세로 이게 합치면 재산세는 지방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데 네. 걷어갖고 지방이 교부하는 그렇죠. 방법을 씁니다. 왜 이런 방식을 썼냐면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사람이 서울에 사고 부산에 사고 대구에 사고 과천에 사고 성남에 사놨어요. 근데 재산세를 부과하잖아요. 다주택자 규제가 안 돼요.
그 지역의 한 채잖아요. 그러네요. 어떤 방식으로 규제합니까? 그러네요. 이건 뭐냐면 시장의 투자나 투기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교정과세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교정하려고 시장을. 근데 그 교정 목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전국에 그냥 시마다 한 채씩 사는 사람들은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네요. 지방세로 전환되는 순간. 그리고 또 걷어서 나눠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부세는 서울의 비싼 지역, 뭐 강남이나 뭐 이런데 중심으로 많이 납부를 하게 될 텐데 그렇죠. 그걸 걷어가지고 이제 전국으로 교부하는 효과가 또 있긴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 재정에 사실은 큰 도움이 됐는데 이런 식이면 빈익빈 부익부가 좀 더 강화되겠죠. 지방의 그런 자치 세금에서도. 지방 소멸이 문제라는데 그건 더 부추길 수도 있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도입된 목적 중에서도 그게 있었거든요. 네. 세금을 이렇게 지방에 나눠줘갖고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겠다. 그러네요. 네. 집값을 잡는다는 그 교정 목적 그거 하고 이제 국토 균형 발전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비싸지는 데서 걷어서 싼 곳으로 나눠준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또 하나 뭐냐면 조세 부담의 공평성 차원에서도 사실 도입된 측면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조세라는 게 소득에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재산에도 있어요. 자산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자산세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이런 쪽에서 보정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득은 우리가 유리지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탈루라든지 탈세라든지 절세가 사실은 굉장히 제약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기타 뭐 사업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투명하게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소득이 다 어디로 응축됩니까? 자산으로 응축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공평성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자산에 부과해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 부동산에 과세되는 세금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부동산이 거기에 있으니까 숨길 수가 없네요. 그래서 부동산 세금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뭐 현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있으면 그걸 어디 다른 계좌에 숨겨놓을 수도 있고 외국에 보낼 수도 있고 뭐 장롱에 넣어놓을 수도 있고 여러 금고에 가지 네. 금고에 넣을 수 있는데 금 사서 넣어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부동산은 회피가 불가능해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한 과세가 그리고 그래서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부자들이요 부동산 세금을 가장 무서워해요. 그러네요. 회피가 불가능하고. 땅 거기 있으면 찾아가서 이렇게 재보면 땅 뭐 면적이 얼마 되는지 다 알 수 있고 그쵸. 집 있으면 어떤 집인지 알 수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명수가 소수지만 저항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소수의 저항이 지금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만약에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몸통이 흔들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향받는 사람이 실제로 소수면은 정치권에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다수 유권자의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정치권에서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건드리면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 50% 정도가 종부세를 반대하니까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소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될까요? 기대대로? 그러니까 저는 진실을 많이 알려야 된다. 이 종부세. 근데 그 기존의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이 항상 이렇게 일관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네. 뭐 세금의 귀착이라서 세금 임차인들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다음에 막 뭐 1주택자의 노령 세대가 소득도 없는데 엄청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가격 안정화도 도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종부세가 마치 진짜 나쁜 세금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제안하자면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자세. 멋있게. 그래서 부자세 내는 분들한테 딱 이렇게 표창장 주고 부자 마크를. 그래서 이거 하면 대한민국의 부자 인정. 그동안 살아오신 자랑스럽게. 경제적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종부세 이 프레임을 벗으려면 이름부터 바꾸자. 명예롭게 명예롭게 해서 저기 그 집에다가 딱 붙여드리고 반짝반짝 이 집은 보유세 내는지. 진짜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세금 내는 게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금 내고 있다. 그래서 난 이렇게 비싼 집 살고 있다. 왜 명품 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자랑하려고. 그거보다 배지 딱 달고 다니면 오 비싼 집 사시네. 이게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세금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었어요. 오늘 네. 두 번째 주제인데 네. 상속세도 지금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지금 성태윤 실장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이죠. 그 상속세율도 똑같은 프로그램 KBS 이루어진단에서 어제 30% 최고 세율로 인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인 의견이라고 하기는 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최고 세율 50%고 이제 뭐 그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단순하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상속 명목세율 최고가 50% 정도 되니까 OECD 평균이 한 30%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감면제도라는 게 이렇게 많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28%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일종의 과장돼서 얘기하는 측면이 좀 있다. 좀 구별해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일종의 상속에 대한 과세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경제적 차원이나 정치적 차원에서 뭐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회적 합의가 되면 낮춰줄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그게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낮춰주겠다. 단순하게 해외보다 글로벌 국가보다도 높아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효세율을 보면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뭔가 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목적이 궁금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금이라든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가업 승계하는데 그 기업을 뺏길까 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오래된 가업이나 가업 승계나 지분 상계에 대해서 상속세를 낮춰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과연 우리가 상속세 인하가 왜 필요한 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적 불평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상속세마저 낮아지면 그러면 사회적 불평등이 훨씬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돼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그리고 저는 이제 경제나 뭐 투자를 볼 때 상속세를 과연 낮춰준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거냐 이것도 고민이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요즘 나오는 얘기는 원래는 그 가업 얘기가 많았어요. 작년 재작년 상속세 논의할 때는. 네. 그래서 감면제도도 많이 도입해주고 네. 가업에 대해 가업 승계 그렇게 해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중산층의 서울의 아파트 여기로 집중되는 것 같아요. 이게 통합 공제 한도가 5억이잖아요. 근데 5억이면은 옛날에는 5억이면 야, 큰 돈인데 5억 갖고 있으면 엄청 부자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서울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고 그 집의 가격이 실거래가 기준이긴 하지만 5억은 훌쩍 넘고 이제 10억 가는 집을 가진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분들이 이제 일종의 공포심을 느끼기 시작한 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시작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봐요? 이게 집값하고 또 연결이 돼 있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이제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집을 한 채 있거나 두 채 있는데 자식한테 줘야 되는데 상속세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걸 다 온전하게 넘겨줄 수 없다.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저는 의사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전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럼요. 소득세도 낮춰주세요. 소득도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득세는 왜 안 낮춰줘요? 지금 월급 받는 분들 되게 힘든데 세금 내느냐고. 그럼 감면도 올려주고 아니 10년 전보다 지금 최저임금도 올랐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기업에 다니는 분들 연봉도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1인당 국민소득 자체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럼 표준과세도 낮춰주고 과세 표준도 낮춰주고 그다음에 왜 소득세도 낮춰주세요 제발. 그래야 형평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면 이제 그럼 무슨 돈으로 복지를 하고 무슨 돈으로 국방을 하고 그렇죠. 무슨 돈으로 교육을 하고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엔 빠져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낮춰주면 좋은데 다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걸 누군가 더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출을 줄인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 안 좋아질 거고 반면에 복지 이런 게 더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더 피해가 될 건가? 이런 논의들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막 이렇게 막 원한다고 해서 당장 들어주고 그럼 나중에 그런 큰 변화를 누가 감당해낼 거냐 이런 차원에서는 이게 세가 단순하게 상속세 낮춰주고 종부세 낮춰주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 보면요. 저 또 궁금해지네. 아까 투자 수익률 말씀하셨는데 네. 상속세도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결과가 장기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이 상속세 대상이 된다. 그럼 이분들이 사실 거래를 많이 하는 분들일 수 있는데 그렇죠. 영향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상속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아 내가 막 자산을 막 부동산 투자를 막 열심히 해서 이게 별로 좋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자꾸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자산 투자에 자꾸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전 부동산 투자를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경제적 관점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가장 생산성이 낮은 투자예요. 어떤 부가가치를 만듭니까? 갖고 있는 부동산이.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뭐냐면 생산성이 낮은 분야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전 연령이 집중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미국에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조지아의 애틀랜타에 다녀왔어요. 네. 근데 가봤더니 천지가 개벽하고 있어요. 왜냐면 해외 기업이 조지아에 투자하면요, 거기서 만드는 제품이 해외에 수출되거나 다른 주에 가면요, 법인세가 감면돼요. 그러니까 조지아에 지금 공장이 막 한국 기업들을 포함해서 공장이 들어가요. 네. 법인세를 낮춰주는 효과가 투자로 이어지고 이 투자가 이어지니까 경제가 좋아지잖아요. 자, 근데 우리나라가 종부세, 상속세가 과연 이런 다른 상승 효과와 경제적인 양의 효과를 과연 낼 수 있느냐. 오히려 이렇게 자산 투자를 막 부추겨서 가장 생산성이 낮은 분야로 많은 분들이 주목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까? 계속 맨날 부동산만 이사 다니면서 갈아타기 하고 부동산 투자만 하고 상속세 적게 낼 생각만 하고 이러면 어디서 혁신이 나고 어디서 경제가 발전해요? 그러게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국에 또 와서 봤더니 온통 신문이 세금 얘기예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고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금과 석유 얘기입니다. 네. 횡재, 석유도 횡재잖아요, 사실. 횡재를 노리는 아니 지금 건데. 많은 나라는 ESG 투자한다고 그러고 신재생 에너지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에 왔더니 세금 얘기하고 석유 얘기하고 와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가 진짜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냥 그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자면 석유가 펑펑 나가지고 모두가 일을 안 하고도 돈이 생겨가지고 그 돈을 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더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고 나중에 자녀들한테도 상속세 안 내고 물려줘서 자녀들도 세금 안 내고 다 똑같이 펑펑 나오는 석유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는 비전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교수님 근데 여기서 큰 역설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네. 뭔지 아세요? 뭐죠? 2023년도에 석유에서 수용한다는 지금 보고서 IEA 보고서가 나왔어요. 석유에서 석유를 수용한다. 원유에서. 원유에서. 원유가 넘쳐나서. 너무 많아서요? 네. 2030년도에 근데 우리나라 2030년도에? 그래요? 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고 있나요 지금?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래 재생에너지로 옮겨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 전 세계 국가들은 사실 그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의 빅5 오일 메이저 회사들은요. 오일 캐내는 것보다 신재생 에너지의 전기 에너지 생산량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햇빛이 석유 자원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태양광에 투자를 하고 그렇죠. 뭐 바람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풍력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지금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애플도 당장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 안 된 그 제품들 안 쓰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갔더니 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하고 기업들이 거기다 공장 짓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요. 네.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네. 그런데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평균? 33만 불이에요. 33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한 4억 5천. 4억 5천. 중간 가격이요. 집이 거기는 단독주택이죠. 2층짜리 단독주택. 2층짜리 단독주택. 차 2대. 그래도 꽤 넓잖아요. 방 4개. 중위 가격이 그렇다는 네. 말씀이시죠. 야. 욕실 2개. 방 4개 화장실 하나. 수영장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저는 왜 지금 꼭 이 세금을 얘기해야 되느냐. 세금 얘기하면 아까처럼 해외 투자하는 기업들 법인세 낮춰서 빨리 우리나라 와라.
투자 받아서 혁신하자 뭐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세금을 이용하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부 짜고 생속세 낮추는 목적이 뭡니까? 여기 주저앉자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주저앉아서 지금 이 땅 갖고 있는 땅에서 잘 살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저는 암울하네. 이게 단순하게 뭐 정부나 여당, 야당도 똑같아요. 뭐 종부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진짜 너무한다, 저. 너무한다. 너무한다. 당장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다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래 세대 때 어떤 대한민국을 넘겨주겠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이 독일어 필명 가이겐 벨크님 댓글 주셨어요. 이광수 대표님 쉽게 평론 감사드립니다. 팬이신가 봐요. 팬 많으신데. 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주택 관련 세제를 정비를 하면 집에는 투자가 좀 더 많이 돼서 살기 좋은 집이 많이 생기진 않겠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기 좋은 집, 즉 거주하는 집이 잘 갖춰지려면 그 집에 오래 사는 사람들이 늘어야 돼요. 그런데 투자하거나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꾸 갈아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집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노후화된 거예요. 직접 거주하지 않으니까. 맨날 이사 다니니까. 왜 고쳐요? 새 집만 찾아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들이 노후화율이 급속하게 진행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한 집에 사는 연수가 16년이 넘어요. 자기 집에 오래 살면서 인테리어하고 고치고. 그래서 미국이 좋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은 1970년대, 80년대 집, 50년, 60년대 집 목조주택들이 아직도 쓰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계속 리노베이션하고 자기가 사용하니까. 저도 미국 있을 때 살던 집이 거기였어요. 공부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답입니다. 이렇게 막 투자하는 사람들 많아서 집이 좋아질 거냐? 아니요.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나라는 노후화 많이 됐다고 안전하지 않다고 경축하는 나라잖아요. 아 진짜 그거 너무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투자를 안 합니까? 살기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 노후화 빨리 돼서 재건축하는 게 유일한 목적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죠? 네. 안타깝다는 거죠. 네. 오늘 제가 이상하게 화를 냈네요. 아니요. 너무 시원하게 말씀 잘해주셔서요.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바이할 것인가, 근데 어떻게 리뷰할 것인가 같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정비하자는 목적이 좀 불분명하다. 목적을 가지려면 투자해서 혁신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혁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갖고 있는 부동산 가지고 세금 조금 내는 거, 그래서 복지에 쓰고 교육에 쓰는 거 너무 그렇게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서 깎아주겠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바로 조금만 기다리시면 홍희경 서울신문 기자하고 같이 여군 여경의 이 조직 문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같이 인사하시죠. 네, 고맙습니다.